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 세 번째 챕터 두 번째 시간으로서 3-4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종속 영양생물인 동물이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방어 전략을 펼치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뒤에는 동물, 식물 모든 다른 생물에게도 적용이 될 자원에 의한 종내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종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종들이 다른 개체와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생물계에서 어떠한 생물의 생태 지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공간을 의미하는 서식처와는 어떻게 다른지 조건과 자원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동물이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동물은 타가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이다라고 나와 있고, 영양 물질을 얻는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동물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타가 영양생물인 동물이 어떻게 자원을 획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것처럼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은 자가 영양생물, 오토트로프입니다. 이 식물들은 광량자, 이온, 그리고 나머지 간단한 분자들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복합체 분자들로 만들죠. 복합체 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포, 조직, 그리고 생물체 전체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체가 사실상 모든 다른 생물들, 동물을 포함한 모든 다른 생물들,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타가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 지금 보시는 분해자, 기생자, 포식자, 초식자를 포함하는 타가 영양생물들의 식량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가 영양생물들, 즉 소비자들은 식물 또는 다른 생물들을 이제 획득함으로써 또는 섭식함으로써 거기에 복합체 분자들을 풀어서 대사하고 일부 내용물을 배설하고 그 나머지를 다시 자신의 신체의 구조 성분으로 이용하는 동화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례로 소비되고 분해되고, 그리고 각 소비자가 차례로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또 자원이 되기도 하는 일련의 먹이사슬이 생태계에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물, 타가 영양생물인 동물이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분해자, 디컴포저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식물체와 동물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자는, 파라자이트는 살아있는 하나 또는 아주 적은 수의 숙주식물 또는 동물을 먹고 대체로 숙주를 죽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체로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포식자, 프레데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포식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 호랑이 등은 일생 동안 많은 먹이생물, 많은 먹잇감들을 소비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먼저 공격을 해서 죽이고 이 생물의 이제 구조체, 몸뚱아리를 실제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식자. 그레이저는 일생 동안 많은 먹이생물, 대부분 식물을 소비하고 대체로 먹이를 죽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포식자처럼 어떤 먹는 행위를 하지만은 그 풀을 한꺼번에 다 죽이진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포식자와 초식자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동물이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즉 동물 소비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동물들의 먹이가 일부 종, 한 종 또는 일부 종에 한정되어 있느냐, 같은 종류의 예를 들면 식물 또는 다른 동물만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매우 일반적으로 식물이면은 식물 여러 종을 먹을 수 있거나 또는 동물 중에 다른 여러 종들을 잡아먹을 수 있거나, 즉 식성이 얼마나 넓고 좁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편종, 특수종, 단종, 섭식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상위,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밑에 한 종만 먹을 수 있느냐, 단종 섭식처럼, 아니면 몇몇 종만 먹을 수 있느냐, 특수종처럼, 아니면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느냐, 보편종이냐에 따라서 이들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편종, 제너럴리스트는 먹이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먹이 가운데 선택하는 순서와 명백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먹이 생물종에 대해 폭넓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 그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뷔페에서 음식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뿐, 그리고 더 선호하는 것을 먼저 먹고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겠죠. 자, 이러한 섭식 그 특성을 보이는 것이 보편종입니다. 자, 특수종은 여러 종, 뭐 보편종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종을 먹을 수 있지만은 특정 기관을, 예를 들면 뭐 식물의 특정 기관, 뿌리, 잎, 열매 중 어떠한 특정 부분을 먹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초식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물 하나라고 하더라도 열매 쪽에 가는 곤충과 식물의 줄기를 가해하는 곤충, 또는 식물의 잎을 갉아먹는 곤충들이 서로 다르게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특수종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소비자는 한 종 또는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 아주 좁은 범위의 종에 대해서만 섭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단종 섭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 먹이로서의 식물이 어떠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어떠한 영양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그 두 줄이 식물의 먹이 구성 성분입니다. 오른쪽 두 줄, 슈림프와 구즈라고 써져 있는 그 두 줄이 동물의 그 먹이로서의 영양분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식물 같은 경우에, 즉 A에 들어가 있는 A의 두 줄로 나타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부위에 따라서 맨 왼쪽 위쪽부터 목질부, 그 오른쪽이 나무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프루트, 과일, 그 다음 그 오른쪽이 채관부 수액,
그 밑에 줄에 leaf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파리,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종자입니다. 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의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즉, 먹이로서의 영양분의 구성이 각 부위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B, 오른쪽에 두 줄. 자, 쉬림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새우. 그 오른쪽에 있는 goose는 거위. 그 밑에 줄에 cow라고 적혀 있는 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왼쪽이 소의 심장, 오른쪽이 소의 간. 그 밑에 fish라고 써져 있는 것이 어류를 대표하는 영양 구성 성분입니다. 자, 보시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의 비율들이 거의 동물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물 간에는 그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먹이로서의 영양분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먹이로서의 식물에 대해서 그들의 영양분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초식자가 진화적으로 어떠한 특성들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 껍질은 방어용 페놀화합물로 꽉 찬 코르크와 목질화된 세포벽을 가진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식자들에게 먹이로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심지어 나무 껍질 풍뎅이라는 그 풍뎅이도 나무 껍질 그 자체보다는 그 바로 아래 존재하는 영양분이 있는 형성층을 먹도록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 껍질은 먹이로서 영양학적으로 별로 가치가 높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식물에게 있어서는 보호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보호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물 나무 껍질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매우 높고 또 말랑말랑하거나 하다면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은 수많은 초식자들에게 공격을 받겠죠. 하지만은 식물은 죽어있고 영양 구성 성분적으로 봤을 때 먹이로서 별로 값어치가 없는 부분으로 자신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식물 단백질, 즉 질소 농도가 가장 풍부한 곳은 동물에게 이제 영양원으로 이용될 질소 농도가 가장 풍부한 곳은 줄기 정단과 여백 부위에 달린 눈, 버드라고 하는 분열 조직입니다. 이들이 보통 가시와 바늘돌기로 초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높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식물의 종자들은 보통 건조되어 있고 특수한 저장 단백질과 함께 전분이나 식물성 유지, 기름으로 꽉 찬 저장고입니다. 또한 매우 달콤하고 다육질인 과일은 종자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식물의 보상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매우 식물이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초식자들은 굉장히 그 특정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수화된 잎 모양과 소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예로 새 또는 곤충의 잎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발달해 왔는지를 한번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섭식하는 곤충들의 여러가지 특수화된 잎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꽃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한 긴 주둥이를 가진 꿀벌의 잎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긴 주둥이를 가진 박각시 나방류의 그 긴 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널쩍한 판과 같이 씹는 턱을 가진 메뚜기를 보고 있고 잎을 갉아먹기 위해서, D 같은 경우에는 긴 부리의 말단 부위에 씹는 잎을 모양을 가진 도토리 바구미입니다. 잎이 굉장히 특수화되어 있죠. 길게 되어 있지만 맨 끝에는 결국에는 갉아먹는 잎을 가진 도토리 바구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찔러서 뚫을 수 있는 탐침을 가진 그 장미 진딧물, 그렇게 해서 식물의 체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잎 구조를 발달시킨 장미 진딧물을 그림 2에서, 사진 2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식물이 각각 부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특징이 다르고 또 다른 초식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부위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공진화해온 초식 동물들, 특히 곤충들은 여러가지 그 식물의 구조적 특성에 맞춰진 잎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갉아먹는 잎, 빨아먹는 잎 등등, 또는 찔러서 빨아먹는 잎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잎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타가 영양생물에게 이용되는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자신이 다른 생물에게 이용당하게끔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무방비 상대로 존재하지가 않죠. 자, 이들도 다른 타가 영양생물에게 자신이 잡혀먹거나 기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 기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식물과 동물이 과연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어의 일반적인 정의와 생태계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자원의 가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즉 그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 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인 특징 또는 구성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이 어떻게 방어되고 있는지에 의해서 그 이용되는 특징이 결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높은 소비하고 싶어하는 자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매우 잘 방어가 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긴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생물은 다른 생물, 특히 타가 영양 생물에 의해 공격에 대해서 물리, 화학, 그리고 형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 행동학적으로 방어 체계를 갖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방어 체계의 장점은 진화에서 일단은 소비자와 아예 마주칠 기회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회피 등의 방법을 통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진화의 모습으로 보는 다양한 먹이 자원과 소비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어 체계가 식물과 동물에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이 이용하는 물리적 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타가 영양 생물 동물이 먹이를 발견하고 이것을 자기가 섭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소비자가 에너지와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해당 식물 또는 그 식물의 부분을 적게 먹는다면 이것은 아마도 효율적인 방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이런 호두 껍질과 같은 물리적 방어입니다. 하나의 예가. 즉 호두처럼 두꺼운 껍질을 갖는 견과류는 동물이
그 안으로부터 영양 성분이 높은 유효한 식량을 꺼내는데 그 소모되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잡아먹히는 견과류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식물은 상대적으로 섬유소와 리그닌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과잉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종자를 보호하는 이것이 정말로 값어치가 큰 것이라면은 식물이 상대적으로 섬유소와 리그닌에 과잉 투자한 것이 결코 과잉 투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생물로부터 이 중요한 부분을, 단백질 부분을, 단백질 부분이 소비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으로 그에 따라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식물은 물리적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리적 방어와 더불어 식물은 또한 식물, 동물 모두 화학적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식물의 화학적 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화학적 식물의 방어 밑에 구조적 방어 대 유도성 방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정의가 무엇이고 각각의 특징과 생태학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의 방어 화학물질. 이 방어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다른 그 식물을 가해하려는 타가 영양 생물에게, 즉 동물에게 굉장히 유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구조적 방어와 유도성 방어입니다. 자,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서 대부분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적인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숙한 참나무 잎 조직은 상대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식자의 공격이 없더라도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 화학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초식자의 공격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식물이 생산해서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방어를 위한 화학물질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독성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식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식물의 고정 비율을, 식물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대신에 필요할 때만 유도해서 물질을 합성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유도성 방어물질이라고 하고, 이것은 양보다는 있고 없고에 의해서 독성이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질적인 방어물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방어물질이 언제 어떻게 쓰이고 어떠한 것이 생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방어물질은 식물 종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또한 동일 개체에서도 조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 왼쪽에 두 개의 바는 우리가 꽃잎입니다. 페트리라고 나와 있는. 자, 오른쪽 리프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잎입니다. 즉 동일 개체 안에서도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식물의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자, 화학 물질의 양, 왼쪽 Y축에 나와 있는 화학 물질의 양이 다릅니다. 이 화학 물질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러한 화학 물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갖는 단명식물들은 시공간적으로 출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보호되는 이점이 있죠. 항상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생장을 마치고 생식을 마치고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공격하는 초식자를 맞닥뜨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식물은 산림에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는 수목과 같이 수명이 길어서 예측 가능한 식물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어에 적게 투자해도 되겠죠. 자, 다수의 초식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는 수명이 긴 식물은 이에 반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구조적인 화학물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 방어로 쓰인 그 화학물질들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아예 물리적인 구조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단명식물들은 필요할 때만 유도되는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개체 수준에서도 중요한 부위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적인 화학물로 보호하고 덜 중요한 부위는 유도성 독성물질에 의존할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 수준에서도 하나의 개체에서도 중요한 부위는 비용이 항상 많이 드는 구조적, 항상 갖고 있을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로 보호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만 방어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성 독성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마도 식물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방어기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가설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는 배추 흰나비의 유충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것이 보라색입니다. 피해를 받지 않은 지금 식물의 꽃잎과 왼쪽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 꽃잎과 그 다음에 오른쪽 잎에서의 그 방어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어물질이 먼저 중요한 부분인 꽃잎을 보시면은 먼저 공격을 당했을 때나 당하지 않았을 때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파리와 비교해 보면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때, 즉 이 갈색의 막대 그래프가 꽃잎에서 훨씬 더 높죠. 즉 항상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방어 물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 두 개의 막대 그래프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는 꽃잎에 비해서 낮죠. 이 물질이. 근데 공격을 받으면은 보라색 확 증가하는 것이죠. 즉 꽃잎보다는 생식기관의 일부인 꽃잎보다는 덜 중요한 영양생장을 담당하는 이파리는 우리가 덜 중요하다라고 진화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물이 우리가 유도성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항상 방어가 필요한 꽃잎 부분은 항상 이 방어 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타당하게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동물이 어떠한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동물의 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역시도 앞에서 본 식물과 같이 화학적 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은 좀 더 다양한 방어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동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어 체계가 가능한 것이죠. 그 예를 지금 나와 있는 사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유충들의 다양한 방어 전략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위장, 경고 및 의태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주변 배경에 자신을 맞추던가, 자신의 외곽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패턴을 가지던가, 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닮음으로써 포식자의 눈에 덜 띄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순서대로 위장, 경고, 의태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메뚜기리와 유충들이 녹색을 식물과 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위장에 좋은 예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위장을 하고 있는 동물은 아주 맛이 좋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형질과 색깔은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즉, 주변과 매우 유사한 배경을 택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로부터 이용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유해하고 위험한 동물종들은 종종 밝고 두드러진 색깔들과 형상들, 경고의 모습으로서 독성과 위험성을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모나크 나비는 경고하는 색깔을 지니고 있고, 단 한 번 성체 모나크 나비를 잡아먹은 새는 이제 그 경험 때문에 한동안 계속 다른 성체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생물이 혐오하는 먹이 생물의 모양을 모방하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데요. 즉, 맛이 없는 종을 의태, 그 모습을 닮음으로써 맛있는 먹이 생물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명백한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독나비가 맛없는 모나크 나비를 의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다른 생물종 또는 다른 자신보다 훨씬 더 맛이 없어서 또는 독성 화학 물질을 갖고 있어서 피할 법한 먹잇감을 닮아서 자신이 포식될 확률을 낮추는 방어 기작이 바로 의태입니다. 자, 이 외에도 동물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어 체계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노래기와 두더지 등은 땅속 구멍 속에 살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프리카 땀 다람쥐는 죽은 척하기로 자신을 또 속일 수가 있고, 준비된 은신처로 도망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 속에 사는 토끼나 토원에 사는 들개 또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달팽이들이 그 대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잡혀먹일 확률을 낮추는 것이죠. 또는 다른 몇몇 동물들은 위협적인 행위나 모양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허세부리기로 지금 보시는 D와 같이 잠재적 포식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산호랑나비의 허세부리기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식자에게 겁을 주어서 자신이 잡혀먹을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동물들은 행동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어 기작들을 식물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다양한 방어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원에 대해서 종래 경쟁이 왜 일어나고, 그러한 자원에 대한 종래 경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종래 경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자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개체군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항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개체들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종래 경쟁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동일종의 다른 개체들과 벌이는 경쟁입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많은 경쟁들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래 경쟁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쟁의 양상에는 우리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은 선취 경쟁과 간섭 경쟁이 있습니다. 자, 이 선취 경쟁과 간섭 경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자,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취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취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쟁입니다. 자, 따라서 경쟁하는 개체들 간에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이런 선취를 통해서 경쟁하는 양상들이 자주 보입니다. 즉, 그들은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메뚜기는 먹이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은 한 마리의 메뚜기는 먹이가 부족하기 전까지는 다른 메뚜기의 영향을 사실 받지는 않죠. 다른 메뚜기가 그 주변에 있는 메뚜기를 직접적으로 몰아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먹이를 이용해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경쟁에 의한 영향을 선취에 의한 경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종류의 벽과 식물은 자원 결핍대가 중첩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토양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데 있어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서로 직접적으로 다른 개체가 못 살게 해로운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그곳에 제한된 자원을 먼저 이용함으로써 다른 개체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식물체는 광선의 유입을 방해해서 다른 이웃에게 그늘을 지게 함으로써 선취에 의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종래 경쟁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선취 경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섭 경쟁입니다. 직접 다른 개체를 간섭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선취하려고 할 때 다른 개체들을 직접적으로 간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입니다. 그 예로 독수리 개체 간에 어떤 새로 발견한 동물의 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벌인다면은 이것은 바로 소유권과 영역 속에서 벌어지는 직접 간섭 경쟁입니다. 자, 이렇게 종래 경쟁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한 종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원은 소비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원의 양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종래 경쟁이 발생하면은 그것의 영향이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래 경쟁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밀도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밀도 의존적인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개체에 대한 종래 경쟁의 효과는 보다 밀집해서 서로 더 단위 면적당 그 개체가 많으면은 더 효과는 커집니다. 그 이유는 개체 간의 자원 결핍대가, 즉 서로 동일한 자원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면 경쟁이 점점 심해지겠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 먹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래 경쟁의 효과는 더욱더 커집니다. 즉 이러한 현상을 종종 경쟁자들의 개체군 밀도가 크면은 클수록 경쟁의 효과는 더욱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종래 경쟁의 효과가 밀도 의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개체들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동일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심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밀도 의존적인 경쟁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두 개의 자료를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X축이
개체들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자, 어떤 물고기의 밀도를 나타내고요. 그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의 선들은 먹이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사망률입니다. 즉 여기서 공통적으로 자원의 양이 어땠든지 간에 자원의 양이 그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밀도 의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 B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어떤 사구의 벽과 식물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식물 개체당 종자수입니다. 자, 식물 개체당 종자수가 어떻죠?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면적당 이 식물의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 개체가 만들어내는 종자수는 줄어든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의 효과가 점점 커져서 한 개체당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즉 종내 경쟁의 효과로 이 종자수가 점점 줄어든 것이죠. 자, 이렇듯 종내 경쟁의 효과는 밀도 의존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생태계에서 각각의 종들은 각각 특징적인 생태적 지위를, 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태적 니치는 앞서 말씀드린 경쟁의 결과로 서로 다른 종들끼리 실제로 이용하는 자원이나 공간이나 시간이 서로 약간씩 달라서 서로 굉장히 미세하지만 서로 다른 생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자, 이 생태적 지위는 그냥 단순히 공간의 개념에 따른 생태적인 서식지와는 다릅니다. 자, 서식저는 생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각 종마다 이 종들이 선호하는 또는 살 수 있는 온도대가 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생태적 지위가 틀리고, 즉 이들의 실제로 생태계에서 이 생물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틀려지는 것이죠.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모래새우의 생태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 모래새우의 생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X축은 염분도고 Y축은 온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정 염분도와 온도에서는 사망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가 가운데 있는 제로 모탈리티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든지 조금씩 벗어나면은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든지 간에 이들의 모탈리티가 생존율이 바뀌는 것이죠. 더 살기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C 같은 경우에는 자, 수중생물의 3차적인 세 가지의 요인, 즉 온도, 그 다음에 pH, 수소이온 농도, 자, 그 다음에 먹이 이용성에 따라서 이 수중생물의 니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니치라는 생태적 지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어느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종은 그 공간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더 잘 살 수 있는 곳, 덜 잘 살 수 있는 곳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세 번째 챕터가 지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물리적 조건과 자원의 가용성이었었고요. 자,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공부한 내용은 첫 번째 조건, 컨디션, 자원, 리소스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특정 시 공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생태계에서 생물의 생존과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극한 조건에서 생물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다음으로는 식물과 동물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소비자로부터 덜 잡혀먹거나 소비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어를 하는지,
다음으로는 자원에 대한 종래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는 생태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의 그 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챕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광합성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구와 수분 손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물의 요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한 이들의 요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세 번째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